안녕하세요.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6,0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인상파 시대 피아니스트, 지휘자, 작곡가 그리고 고독한 사냥꾼인 에릭 사티와 그가 평생 사랑한 유일한 여인, 최초의 여성 인상파 화가 수잔 발라둥입니다. 발라당 아닙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선전에도 나오고 많은 영화, 드라마, 라디오 스테이션 하다못해 스파에서도 종종 듣죠. 그런데 사티에 관해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드위시, 라벨, 폴랑, 극작가, 작곡도 피카소, 드가,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러시안 발레 기획자 디아글레프 등과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그는 반고흐와 같이 반세기 동안 땅에 묻힌 고독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은 초월적이면서도 추상적이며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 묘하게 최면에 빠져들어갑니다. 그의 음악은 낙지와 오징어처럼 마디가 없습니다. 그의 악보에 마디를 보셨다면 출판사에서 넣은 것입니다. 음악은 언제 시작했으며 언제 끝났는지 음악이 그냥 점점 사라지면 끝난 것입니다. 게다가 뮤지컬 텀 그 음악 표기법도 아주 묘합니다. 전 세계 음악 통용어 그 이탈리언이 아니라 이상한 프렌치어. 구멍을 파듯이 쳐라, 혓바닥 끝으로 핥듯이 터치해라, 깜짝 놀라운 표정으로 두들겨라. 이래서 그의 작곡에 표기된 그 프렌치를 영어로 잘못 번역된 것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버린 배아를 말라버린 태아로 해석. 배아와 태아는 현저히 차이가 있죠. 그의 요상한 음악 표기법을 모방한 21세기 작곡가가 있죠. 누굽니까? 가장 이상한 악보를 만든 잔 스텀프의 죽음의 waltz. 에릭 사티의 삶도 신비주의 자체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집 방문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으며 똑같은 양복을 12벌이나 사서 같은 옷만 입고 다녔는데 그것도 짙은 회색입니다. 전에 그에 관해서 약간 이렇게 어필한 적이 있는데 음식도 이렇게 흰색만 먹었다고 그랬죠?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이봐, 사티, 비가 많이 오는데 왜 우산을 안 쓰는 거야? 비에 젖을까 봐요. 몽마르트르 언덕 싸구리 방 한 칸에 새를 얻었습니다. 몽마르트르 언덕 왠지 로맨틱한 냄새가 팍팍 나지 않습니까? 몽이란 그 산이라는 뜻이며 마르트르는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높은 몽마르트르 언덕은 목이 마르고 배고픈 빈민 주정뱅이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슬럼과 달동네였습니다. 가난한 고우드 동생 그 테오와 함께 이 몽마르트르 언덕에 살면서 몽마르트르 언덕의 채소밭을 그렸지만은 그 누구도 그의 그림을 사지 않았죠. 프랑스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시대를 벨 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대적인 가난 속에 나눠 먹는 그 낭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세잔, 고흐, 고갱, 드가, 플루트로트렉 그리고 르노아르 같은 게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나와서 그동안 빛이 바란 그 풍경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도 신비주의. 그는 평생 단 한 여자만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고 하니 역사상 최초 여성 후기 인상파의 상징주의 화가로 등단한 프랑스 화가 수잔 발라둥입니다. 발라당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여자였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란 그녀는 어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허들의 일을 다 했으며 이 서커스단 고개사였는데 서커스도 좀 높은 곳에서 추락한 후 15살부터 화가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18살에 어머니처럼 사생아를 낳아 혼자 키우면서 그 유명한 화가 드가, 사반, 그 다음 르누아르 같은 이런 화가들의 모델을 하면서 화가들의 그림을 슬쩍슬쩍 훔쳐보면서 셀프 스타디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 속에 나오는 여성들은 거의 자신이며 좌절 속의 희망의 표정, 매춘이 끝난 후 허탈한 모습. 이 당시 그 모델들은 유럽 사회에서 그리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모델이 매춘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용감하고도 솔직하게 노출시키며 남성들의 그 표면으로만 들이대는 그 가식적인 모습을 두들겨 팹니다. 20대였던 사티는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 파리 중심에 자리한 검은 고양이라는 카바레와 플로라는 선술집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수잔은 자신을 드가에게 소개해준 그 고마운 유명한 화가 플루즈 로트렉과 가끔 그 카바레에 가서 춤을 추곤 했는데 사티의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뿅 갔습니다. 사티도 피아노를 치며 자신에게 계속 레이저를 쏘는 그녀에게 마음이 점점 끌려갔습니다. 피아노 바의 손님들이 사티에게 다가와서 그의 음악을 듣노라면 사티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음악은 감상하는 음악이 아닙니다. 그냥 술에 취한 듯 개심치레하게 들어주시오. 그의 음악은 색상과 선율이 분명치 않으며 아주 단순한 반복적인 멜로디와 리듬으로 작곡된 미니멀리즘이며 이상하게도 실증이 나거나 지루하지 않으며 중독성이 생깁니다. 라벨의 볼레로도 이 사티의 영향을 받았으며 후에 그 잔 케이지도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잔 발라동은 드디어 사티 옆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모델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사티도 열심히 작곡을 하며 서로 그 예술적 교감을 나누며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사티는 27살, 그녀는 28살. 이 그림은 사티와 수잔이 서로 이렇게 그려준 초상화입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강의가 점점 야해질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막 절정에 올랐을 때 사티가 거울 속에 비친 수잔의 뒷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우 꼬리? 글쎄, 거울 속에 비친 수잔의 그 벗은 뒷모습이 어릴 때 돌아가신 엄마의 넓은 등짝과 오버래핑이 된 것입니다. 사티는 화들짝 놀라 사랑할 기분이 확 사라졌고 수잔도 너무 놀랐습니다. 사티 왜 그래요? 내가 싫어요? 사티가 어머니를 본 기억이 6살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앉아서 목욕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고 수잔의 등이 어릴 때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클로즈업 된 것 같습니다. 수잔, 우리 아가페적인 사랑을 합시다. 네? 사티를 깊이 사랑하게 된 수잔은 사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사티의 그 사그라진 마음을 바꿀 수 없자 결국 그 몇 초 만의 거울 사건으로 그녀는 사티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목욕하는 인간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죠. 사티는 너무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이면 그때 엄마 등짝이 나타났냐고. 그때 작곡한 곡이 바로 1893년에 발표한 불협 화음의 잔치곡 백사시영, 짜증나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 곡에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엄숙한 자세로 치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840번을 반복해서 치시오. 백사시영은 세상에서 가장 긴 곡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누가 그 곡을 거의 14시간 동안 840번을 치겠습니까? 사티도 살아생전 그 곡을 840번 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낸 괴짜 사나이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백남준 씨와 함께 작업을 한 전위 예술가 잔 케이지. 그는 11명의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그 곡을 번갈아 가며 13시간 40분 동안 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브라비 기립박수를 친 괴짜 관객이 있었습니다. 자다 깨다 들었겠죠? 14시간짜리 곡을 작곡한 괴짜, 그리고 그것을 쳐낸 괴괴짜, 그리고 또 그것을 쉬지 않고 들은
개개개짜. 사랑하는 여인을 어처구니 없이 떠나보내고 그녀를 기다리며 사티가 작곡한 샹숑이 바로 그 유명한 저트브, 나는 당신을 원해요. 이렇게 역사를 알면 음악도 다시 들리는 겁니다. 이 곡이 바로 사티가 작곡한 것이죠. 그녀를 잃은 사티는 빈민가촌 그 아르키유로 이사를 해서 자신의 집을 미천한 우리들의 여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짓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누구도 그 집에 들이지 않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 중 그노시에노와 짐노페디가 가장 유명하죠.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곡입니다. 그노시에노와 짐노페디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유식해지세요. 그노시에노는 고대 그리스 플라토닉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또 뭔고 하니 육체를 믿지 않고 영혼만 믿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돌을 열심히 닦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죠. 육체는 물질을 탐하며 악행을 저지르게 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이 진실이라는 그노스티시즘입니다. 사티는 카톨릭 장미십자교단의 그 합창단이면서 지휘자, 작곡가, 그리고 피아니스트였으며 한동안 그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그노시에노는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는 명상적인 음악인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의 그 크레타 섬에서 2000년이 넘는 그 미궁이 발견되었는데 사티는 고대 성터를 바라보며 고대인들의 춤 그노시에노를 상상하며 작곡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짐노페디 곡은 또 뭡니까? 짧은 세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티는 1888년 보바리 부인 그 소설을 쓴 플로베르의 역사소설 살람보를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살람보 줄거리는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군과 이 로마군이 싸우는 포에니 전쟁을 다룬 것이며 병사들이 그 싸움에 나가기 전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나체로 자유롭게 춤을 추는 모습을 사티는 그 음악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야스파, 마티스의 그림, 댄스도 그러한 주제죠. 달밤 아래 나체춤, 짐노페디 기억하세요? 드뷔시가 1번, 3번을 편곡했고 또 리차드 존슨이 오케스트라의 그 2번을 편곡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자칫하면은요 그들이 작곡한 것을 착각하는데 100% 사티의 곡입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티는 14살 때 음악원에 들어갔지만은 주입적인 공부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의 담임은 그의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나태하고 게으른 학생. 이쯤 되면 좋은 선생은 결코 아닙니다. 사티는 그 선생이 보기도 싫어 학교를 당장 나왔다가 에이 용서하자 하고선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한국을 배우는데 다른 애들보다 2배나 걸렸어. 악보도 제대로 못 읽는 쓸모없는 놈이다 하면서 퇴학을 시킵니다. 자존심이 강한 그는 스콜라 칸투름에 입학해가지고 기필코 대입법 음악 이론을 제대로 배우고 졸업을 합니다. 그러나 사티는 그동안 배운 것을 한 번도 그의 작품에 써본 적이 없으며 자신이 원한 대로 작곡을 한 것입니다. 라벨도 그때 파리 음악원에서 퇴학을 당했지만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 손발을 싹싹 빌며 싸바싸바 입학을 다시 하게 된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사티가 그나마 대중 앞에 나온 것은 작가 장곡도의 덕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발레 기획자 세르게이 디아길레프 연출로 퍼레이드라는 그 발레극을 준비하고 있었고 극본은 장곡도, 무대 장치는 피카소, 그리고 장곡도는 그 사티를 음악 감독으로 추천한 겁니다. 사티는 피카소의 그림 속 주제와 매치하기 위해서 음향 효과를 그 사이렌 소리, 기계 소리들을 이렇게 음악 속에 넣었는데 관중석에 앉아있던 예술 비평가가요 깽판을 놓았습니다. 그게 음악이냐 소음이지. 사티는 당장 뛰어내려가 주먹질을 해가지고 8일 동안 감옥에 있다고 했죠.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 라벨은 별난 녀석이군. 그러나 시대를 앞서가는 개짜라 마음에 들어. 라벨은 사티를 인정하며 젊은 음악가들을 사티에게 줄줄이 소개합니다. 그들이 바로 사티 뒤를 이은 프랑스 6인조
플랑, 오릭, 테페르, 오네게르, 미오, 드레. 동양에서는 아주 생소한 이름들이지만은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 프랑스 6인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티는 당시 엄청 잘 나가는 이 표현주의 음악가 셴베르크와 스트라빈스키에 가려져가지고 생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고와 함께 꽁꽁 숨겨져 있던 사티가 어떻게 순식간에 유명해졌을까요? 그가 죽은 영화 한 편이 상영됩니다. 프랑스 영화 감독 루이 마레 도깨비불. 신비스러운 사티의 음악이 영화 한 장면에 흘러나왔을 때 그 곡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요, 음악에 매료되었습니다. 작곡가가 도대체 누구야? 제목이 뭐야? 사티는 누구야? 많은 음악가들은 그때부터 콘서트 프로그램에 이 사티의 곡을 넣기 시작. 드디어 그가 영화 한 편에 의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티가 세상을 떠난 후였죠. 사랑하는 수잔 발라동이 그의 곁을 떠난 후 그는 중처럼 생활했습니다. 독한 압센트만 마시며 작곡만 하다가 59세 간경화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방에는 똑같은 양복 12벌 중 6벌은 한 번도 입지 않은 채 새 것으로 옷장 안에 걸려 있었고, 수많은 우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취미로 우산을 콜렉트하고 있었고, 콜렉트하는 그 귀한 우산들이 망가질까봐 빗속에서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수잔 발라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유한 은행가와 결혼해서 더욱 승승장구하며 최초의 여성 화가로 보자르그 국립예술협회 프랑스의 대표 작가로 등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의 모델이자 아들보다 3살 위인 화가 지망생인 앙드레 위트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와 재결혼을 했지만 노년에 가서 결국 젊은 남편에게 상처를 받게 되죠. 아들 모리스 위트리 힐러도 그 몽마르트의 후기 인상파 화가로 아주 유명하죠. 어머니와 함께 나폴레옹이 그 1802년에 제정한 프랑스의 최고 명예 군단 훈장 레지옹 도네르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에릭 사티의 책상 서랍 속에는 발라동에게 발송이 되지 않은 수많은 편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으며 그녀의 사진 뒤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수잔. 프랑스에서 최초로 인정한 여성 화가 수잔 발라동은 사티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 편지들을 뒤늦게 읽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음악가 중에 가장 특이한 신비주의 음악가, 세상에서 가장 긴 곡을 써서 기네스북에 오른 에릭 사티와 자신의 그 고통을 미화시키지 않고 당당하게 화폭에 담은 최초의 여성 인상파 화가, 고독한 사냥꾼 에릭 사티가 평생 사랑한 여인 수잔 발라동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 Chère amoureuse, je sais d'être que c'est ma maîtresse.